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고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 여러분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8일까지고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참여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팟 41회째가 됐습니다. 예, 참 재밌는 팟캐스트, 참여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 예,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오늘 너무나 씩씩하고 팟캐스트계의 아이유, 팟캐스트계의 신성,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의 이미연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팟캐스트 많이 출연하시죠?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몇 번 했잖아요. 새가 날아든다도 하고. 4번. 어디 갔었어요? 이랑 한겨레 21에서 하는 거. 파파이스? 에? 아니. 파파이스인가? 한겨레 21에서 하는 거랑. 파파이스는 아닐 겁니다. 김어준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 아니겠지. 또 있어요. 아, 맞아. 한겨레 21하고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두 군데 가봤어요. 그때마다 뭐 인기가 많았다는 소문이. 아, 진짜안보도 네 있어요. 정욱식 김종대 진짜안보다 국민TV에서 하는 거. 네, 그러고 보니 많네요. 야, 예. 참팟은 점이시죠? 아니, 그랬나? 네, 그렇답니다. 아니, 자기가 출연한 것도 모르고 그래요. 아, 네. 네. 원래 인기는 자기 출연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못 쓰죠. 저는 그래 좀 전에 보니까 역시 신세대답게 리액션이 되잖아. 네. 예, 저는 인기도 없는데 제가 출연한 인기가 없으니까 제가 출연한 팟캐스트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출연할 텐데 뭐 다 기억. 아니 뭐 아무튼 제가 출연했던 팟캐스트는 다 기억해서 횟수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출연 안 한 데를 꼽는 게 빠르지. 아 파파이스. 곧 그러나 출연하려 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이 곧 올 겁니다. 파파이스는 중요해요. 파파이스에 출연하면 회원이 확 늘어요. 그러니까요. 민원연 회원이 지금 처음에 2,600명 가입했다가 지금 4,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파이스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마마이스 파파이스. 예, 정태인 칼플란 연구소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주제가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출석 시작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출석 시작해야 됩니다. 네. 새마을운동 너무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소장님. 저는 새마을운동 기억합니다만 어렸을 때 아침에 몇 살이었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아침에 방송을 엄청 크게 틀어요. 동네에서 새벽 종이 울려나면서 그러면 다들 다 막 빗지락도 들고 무슨 꽃갱이도 들고 동네 그 신장로에 모이는 거예요. 신장로. 신장로 알아요? 이면 중년이? 새로 만든 길? 네, 새로 만든 길인데 이제 아스팔트 깔기 전에 길이기도 하고 뭐 시멘트도 깔고 뭐 이렇게 뭐 돌도 고르고 하는 길인데 거기 모여가지고 전부 다 막 하수도를 드러내가지고 하수도 청소를 하고 뭐 마을 청소도 하고. 좋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요? 울력이라고. 그래서 울력이라고 했습니다. 예, 80년대도 아마 그게 남아있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80년대에 제일 유명한 새마을 중앙협의회 의장이 전경환 씨였잖아요. 전두환 씨 동생이. 예, 그리고 비리 저지라고 감옥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80년대는 이미 새마을 운동이 무슨 권력형 비리가 이제 모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시작은 71년에 했죠. 저도 뭐 그때 10살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으니까 몰랐는데 처음에 시작은 당시 시멘트가 과잉 생산됐어요. 예. 그러니까 시멘트를 처리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각 마을에 몇 포대씩 나눠주라고 한 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뭐 마을 안길도 넓히고 뭐 지분 개량 사업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효과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나눠준 거는 한 3, 40억 정도였는데 뭐 80억 정도가 실제 마을 사람이 더 많이 내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걸 갖다 점점 확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개발운동, 뭐 국민정신운동, 사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중동원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국민들도 같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청소하고 새마을 새족을 만들자 이런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60년대 말 70년대 초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정희 씨가 집권 한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같은 게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전태일 분신 사건이 7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굉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연히 시작된 거지만 이 농민이나 일반 대중을 동원해서 이 유신 체제를 갖다가 끌고 가는 뭐 그런 걸로 이용됐다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잖아요. 제가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마을에 모였다, 노래가 나왔다, 시멘트를 막 줘서 신장로를 만들었다. 막 길을 넓히고 청소를 하고. 근데 그거 70년대 초반이라니까. 하수도. 저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80년대에도 80년대 초반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울력이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수도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막 청소를 한다고 하수도를 파면 10원짜리 동전이 가끔 나와요. 그것을 막 서로 주습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막 환장하고 달려들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고. 생생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소장님. 예, 시민군들이 화순에 무기를 가지러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맞이했어요, 부모님들하고. 화순? 예, 화순에 있을 때 전두환은 물러가라, 을라. 그 을라송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직접 들었어요, 을라송.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김대중을 낮은 데가 화순이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지금도 제일 낮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배드민턴 영웅 이용대가 태어나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면 팀장이 오신 것은 앞에는 이제 좀 아재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개그를 좀 한 거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지해집니다. 얼마 전에 뭐 반기문 유엔 총장도 오고 박근혜 대통령 뭐 아프리카 갖고 무슨 새마을 운동을 퍼뜨린다 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갑자기 무슨 경주에서 유엔 NGO 컨퍼런스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거기에 무슨 마지막 문서에 채택될 뻔했었나요? 대표적인 시민운동이자 뭐 모범적인 시민 참여 캠페인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건 완전 그 관에서 가짜 다 새벽에 강제로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제가 다 봤거든요. 어렸을 때. 시민운동 아니에요. 강제 동원이었어요. 그건 명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5월 30일부터였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었던 UN NGO 컨퍼런스. 이게 정식 명칭은 UN DPI NGO 컨퍼런스라고 해서 DPI가 공보국을 뜻하는데요. UN 공보국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NGO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요번에 1700여 개 그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1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그 컨퍼런스입니다. 매년 있고 올해가 66차 NGO 컨퍼런스였는데 이 행사가 경주에서 있으면서
그 마지막 문서라고 보통 이제 회의 끝나면 마지막에 기자회견문 읽듯이 여기도 마지막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참가자들이 이런 거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간 선포하는 그런 네. 선언문 같은 거를 경주 액션 아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젠다가 그날 그 3일 행사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사전에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드래프팅 커미티라고 해서 이 초안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전 세계 단체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 회의 기간 중에도 이 그 초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 문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참가했던 단체들이 이거를 수용을 해서 이걸 앞으로 자기네들의 운동을 하는데 특히 국제연대 운동을 하는데 이 문서를 되게 막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NGO 컨퍼런스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문서에 저희 기억에는 한 달 반, 두 달 전쯤에 이 초안이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요번에 그 한국 개최를 하긴 하는데 이 주관 단체들이 경상북도, 한동대 뭐 이런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림터치폴이라고 뭐 그런 단체들하고 좀 실제 NGO 컨퍼런스인데 NGO는 없는 약간 이런 유의 그 주간 단체들이었고 해서 그리고 뭐 특별 세션으로 새마을 운동을 뭐 이렇게 약간 홍보하는 이런 세션이 있고 해서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이 세션 가봐야 뭐 들을 게 있겠냐 약간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이제 이 행사에 매년 참가해오던 외국 단체들이 결과문서 초안이 나왔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한국 단체들은 도대체 보고 있는 거냐. 좀 봐달라고 저희랑 이제 그 연대를 자주 하는 단체에서 일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좀, 일본에. 네, 일본의 뜻있는 시민단체가. 일본의 평화단체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좀 봐달라. 그래서 봤더니 그 초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아까 얼핏 얘기하셨는데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경제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고 그런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모범적인 시민운동이다. 시빅 무브먼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경제 성장에 다 이제 그 배경이 됐던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심각하네요. 그렇죠. 이 평가가 물론 우리나라에 아직 이거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갈려져 있는 건 분명 맞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죠. 정부 주도를 했던 거는 기정사실이고, 근데 마치 이것이 시민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인 양.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인권단체, 시민단체 70여 개 단체 공동으로 이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에 대한 의견을 그 새마을 운동이 들어가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2차 초안에는 그 새마을 부분이 삭제가 됐고, 그리고 최종으로 그 회의 기간 중 3일 동안 있었던 토의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문서에도 새마을 운동 부분은 삭제돼서 최종 문서가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얘기를 보니까 일종의 일단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세계 뜻 있는 단체들이 뭔가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해서 주도됐던 관변 캠페인 같은 건데 1700개 NGO들의 마치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걸 제지한 거네. 어쨌든 저지하고 네, 제지한 셈이죠. 거네요. 일단은 잘하셨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 UN 컨퍼런스야 국제 행사고 66차인데 이거를 경주에서 유치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쵸. 지금 저희도 네. G7라고 국제 사회적 경제 협의체인데 이번엔 몬트리올에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돈도 많이 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열리는데 거기다가 이 새마을 운동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세션이 하나 들어가는 거는 뭐 주최 측이니까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에 발표하는 거는 사실은 액션 플랜이거든요. 그쵸. 그 전차에 발표된 게 이제 1년이나 2년 동안 그 각 단체들이 그걸 이제 실천하는 어떤 지침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새마을 운동을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뜬금없거나 굉장히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삭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한 6개월 동안 검토하거든요. 마지막 들어가는 거는 처음에 초안 나오고 이제 모여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청와대, 경상북도, 그다음에 외교부? 뭐 한동대 이런 데서 슬쩍 NGO들이 크게 문제 안 삼을 또는
속여서 대충 채택해가지고 마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 NGO들도 찬양하고 널리 퍼뜨리자라고 심지어 유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효과잖아요. 유엔과 전 세계 NGO 그렇죠. 다 새마을운동을 찬양했고 박정희 대통령 만세 그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 만세 이런 분위기를 조작하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네, 근데 네. 이거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그 새마을운동 세계화 정책이랑 사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화하고 찬양하고 네. 세계화하려고 했던 거. 예. 이게 이제 새마을운동이 아마 이제 새마을 ODA라고 하는 지금 아마 그 문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새마을운동을 개발 원조 사업으로 해외에 이제 다른 개도국이나 이런 데에 원조로 주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주는 이제 사업을 새마을운동 ODA라고 하는데 예. 이 사업으로 되게 많이 이제 그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그런 결과를 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리고 이거를 세계화한다, 브랜드화한다라는 이름으로 계속 OECD나 유엔에 가서 이제 이런 우리 경험이 다른 나라에 전파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유엔 9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 가서도 이걸 언급을 했었고, 또 작년 말에 OECD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서도 가서도 이 부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외국 원조에다 그 이름을 붙이고 이러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유엔이나 NGO의 이름으로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주체사상 세계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체사상 꼭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외국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발표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걸 아니 했어요. 반유신 투쟁에 선봉했었던 우리 정태인 소장님 너무 너그럽게 평가를 해주신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유엔과 NGO까지 뭐 우리가 날로 먹으려는 건 문제다 이런 건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의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통령인데 자기 아버지가 좋아했던 사업을 지금 사적으로 지금 막 찬양하고 막 권력을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짓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아니까 소장님 이렇게 너무 주셨어요. 70년대, 8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한 1,600달러였어요. 예. 그러니까 70년대 초에는 훨씬 나아졌죠. 예. 네, 그런 나라들의 어떤 한국은 이 경제 성장의 하나의 쇼 윈도우인 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죠. 예, 모델인 거 맞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새마을운동이 그걸 만든 동력이라잖아요. 예,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는 뭐 역사 해석, 자기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너무 너그러워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고,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을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 농민들이 경제발전을 만든 거고, 새마을운동 뭐냐면 마을에 신장로를 까는 데는 유용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그러니까 그거를. 시멘트로 막 마을 길을 깔았다니까요. 그래갖고, 길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기는 좋아졌다. 그때 그 고물 자전거들이 있었거든요, 시골에. 그 생각은 나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길을 넓히는 데는 유용한 캠페인이었다.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 유엔 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데 보면은 격차를 줄였고 도농 간 격차를 줄였고 사회적 격차를 줄였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60년대에는 농업 소득이 더 높았어요. 농가 소득이. 네. 근데 70년대에 가서 60년대 말 되고 70년대 초가 되니까 이게 벌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도시 쪽이 더 높아지니까 이걸 줄인 것도 맞아요. 74, 5년경에는 이게 비슷해져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통일별을 보급하고 정부가 그걸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들였어요. 이중 고가제도를 썼기 때문에. 근데 70년대 말이 되면 훨씬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부 대도시로 이동을 해요. 70년대, 80년대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치 경쟁용으로 표현하면 본원적 축적,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진 시대거든요. 그런 면에선 농촌을 해체하고 농민들을 노동자로 바꿔냈다는 점에서는 자본 경제 발전이 기여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균형 성장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의로운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건 완전히 날조죠. 그러니까 농촌을 오히려 해체해가지고 다 도시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해가지고 네. 저렴한 인적 자원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한 16시간, 17시간씩 노동을 착취한 다음에 그걸로 수출 100만 달러를 도달하는 식으로 경제를 개발했다. 예, 이렇게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동자들한테 저임금을 주려면 값싼 농산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통일벼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벼로 양산하는 그런 벼를 해서 또 정부는 비싸게 사고 이 도시에는 싸게 팔아서 그걸 유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양특적자 때문에 70년대 말에 무너지고
그 문제가 전부 80년대에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 저항들이 나타나는 걸 유신체제로 막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신체제의 어떤 대중동원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새마을운동.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근데 그거를 뭐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나라에 가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건 어떠셨어요? 아니 잘 안 되겠지만 네. 왜냐면 이 새마을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거는 이게 군대식 시스템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사실은 농림부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이게 네. 내무부가 주관했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행자부. 네. 이거 매월 대통령 앞에서 이게 보고를 했어요. 경제동향보고 시간에 새마을 우수 사례를 발표를 했고 대통령 앞에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전 부처가 다 동원됐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모두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다 붙였어요. 자기 예. 정책에.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 그 시절을 훨씬 더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니, 저 일단은 초등학생이었는데 뭐 이해를 치열하게 살아요. 어쨌든 저도 79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제 확실한 기억과 제 동료들의 평가는 마을 청소하기 캠페인이었다. 길을 넓히는 데는 네. 유용했다. 저는- 경제 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예, 노동자들을 다 죽어라고 그냥 착취해서 경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아무 상관이 없다. 경제 개발은 뭐 이런 건데 이면 팀장님의 개인적 소회는 네. 어떻습니까? 요거 저는 쭉 이제 반대 운동하면서 어떤 느낌 들던가요? 경험을 제가 직접 새마을운동에 네. 참여한 건 아니니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요번에 유네스코 그 기록유산에 등록됐잖아요. 새마을운동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개인들의 기록이잖아요. 개인들이 네. 어떻게 내가 참여했고 그거를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렸고 뭘 했다 이런 거의 기록이잖아요. 분명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주도에 이런 게 큰 차원에서 보면 맞지만 개인이 경험한 건 또 각각이 너무 다른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그런 농가 소득이 나는 그걸로 인해서 얻었다. 그리고 뭐 인센티브도 받아서 좋았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은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그 앞뒤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인센티브 제도로 그 뭔가를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가 뭐 표를 살기 위한 선거 전후를 뭐 됐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이 경험한 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엔 컨퍼런스 갔을 때 3차례에 걸쳐서 그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결과 문서에 대한. 여기에 정말 많은 경상북도 분들이랑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 80여 명 정도 했는데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일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빼냐 마냐라는 그 논쟁이 있는 중에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분명히 있다. 박정희 공과에 대한 그 평가가 아직 우리나라에 그 일관된 평가가 있지 않다. 이것까지 좋다 말이죠. 근데 이거를 ODA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할 때는 이거를 성과로만 포장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뭐 개발협력 패러다임 이런 게 아니라면 또 다른 그 폐해를 수출하는 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출하고 세계화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정부가 지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이 그 새마을 ODA 사업을 확대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 ODA, 새마을 운동을 개발원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범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코이카나 이런 데서도 시범 사업이란 이름으로 조금씩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새마을 운동이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농촌 개발 운동이잖아요. 그게 네. 정부 주도든 뭐든 간에 농촌이 어떻게 이제 개발할 것인가. 근데 그 내용이 사실상 몇 가지 요소를 빼면 지금 웬만한 국제 NGO들 또는 UN 그 기관들이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이제 개도국에 가서 하고 있는 개발 협력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인프라를 건설하게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예. 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소위 주민 센터 같은 거를 지어서 좀 단합된 힘을 가지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막상 가보면. 근데 그것들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새마을 운동의 그래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각각 사업들을 보면 특징이 물론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새마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ODA 사업을 많이 했었죠. 농촌개발 사업을.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걸 정말 브랜드화 하려다 보니까 너무 난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보자 해서 올해 초에 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한 정책안을 좀 마련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도 새마을 개념이 불명확하니까 이걸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핵심 가치가 뭐다 이런 걸 재확인하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여태까지 난상으로 하고 있던 개발협력 사업들, 그 새마을 이름이라고 하던 사업들을 좀 평가를 해보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평가도 제대로 안 된 것을 심지어 이거를 외국에 나가서 경상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농진청, 농식품부, 외교부, 행자부가 다 나가서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개발 사업들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엄청 ODA 이름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으면서 그냥 경쟁하듯이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는 또 별개로 이거를 브랜드화하려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걸 ODA 사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평가와 얘기가 가능한데 요새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미시사 연구라는 거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연구를 그러니까 하고. 미시, 그다음 뭐 구술도 하고 막. 예. 국민대학교 김영미 교수가 이제 새마을에 대한 미시사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감동한 얘기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마을 운동이 우리 농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안일과 타락, 무기력, 도박과 뭐 이런 걸로 다 표현하고 그게 마치 새마을 운동이 그걸 타파하고 뭔가 이 농촌을 활력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미시사에 이 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50년대, 60년대 심지어 일제시대부터 그걸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그게 새마을 운동을 만나면서 이 굉장히 이제 성공 사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마을 운동 처음에 이제 이 정립을 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참여를 합니다.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일제시대나 50년대에 있었던 농촌 공동체에는 개 같은 게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새 용어로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었어요. 두레, 그런 게 개가리, 품앗이.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새마을 운동으로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자생적 조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와 그 지원이 농촌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면서 오히려 농촌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이거는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ODA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을의 자생적인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이게 어긋나게 되면은 돈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발전을 지체시키거든요. 이거는 그 오스트롬 교수가 제 얘기가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받은 오스트롬 교수의 얘기예요. 공유자원 관리를 마을 사람들이 할 능력을 갖고 있다. 자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자율성을 깨트리지 않는 한에서 상층에서 도와줘야지 이게 밑에 자율성을 깨트리게 되면 오히려 황폐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O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시범 사업으로 하나 했던 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시범 사업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미 새마을 운동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을에는 협동 정신 이런 것들이 전통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 사업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던 것이 새마을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을에 가지고 있던 협동정신 때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 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새마을 운동 시범 사업들이 모든 마을에서 다 성공했냐 해외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떤 자산 예전에 전통사에 갖고 있었던 협력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덕분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게 들어가서 기존의 걸 깼는지에 대한 평가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면태 위원장님 ODA 이제 전문가시니까 사실 회계 개발 원조 차원에서도 21세기 ODA라는 건 단순하게 뭐 우물을 파고 뭐 학교를 지어주고 물론 이런 기본적인 지원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어떤 민주적인 주민 공동체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이런 글로벌 시티즌십과도 연결된 뭐 이런 것들에 물론 이제 그 체제가 그것을 이제 방해하거나 뭐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로 하는데 일단 이 새마을운동은 누가 보기에도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선포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꽂아가지고 주민들을 조직해가지고 동네마다 새마을운동 협의회라는 걸 다 만들었어요. 새마을 지도사라는 거 다 만들고 그러니까 다 새마을운동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쉽게 북한의 뭐 담당제 뭐 이런 느낌처럼 네네네. 그런 건 안 맞잖아요. 일단 이런 ODA 정신하고도. 근데 이걸 ODA에다 지금 이걸 탑재해가지고 퍼뜨린다고 하니까 ODA 전문 단체들도 반대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ODA 전문 단체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할지 ODA 모르겠는데 관련 단체들. 그게 평가가 조금 개발 단체들의 경우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 단체들이 애드보커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원조 효과성 부분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뭐 유신 체제 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은데 뭐 그거는 뭐 별개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ODA로 경제 발전만 하냐 그거가 목적이냐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나 경제 발전에 되게 방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국제사회는 경제 발전이 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권위주의 국가 안에서 경제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나 권리는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ODA 할 때 인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적 가치를 얼마나 그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정부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NGO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권고안들이나 이런 거에는. 근데 한국 정부는 사실 그걸 별로 중시하지 않고 경제 개발하려는 의지만 있다 하면 대주는 거죠. 사실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갔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간다를 가서 우간다 그 5선이나 한 독재자랑 정상회담까지 하고 뭐 북한하고의 안보협력 끊겠다고 이런 얘기라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우간다 같은 나라의 그 사실 독재 정부잖아요. 새마을 ODA를 우간다가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방문해 준 거죠. 열심히 하는 나라에. 이런데 사실 외국 NGO들이나 이런 데들은 민주적 가치나 이런 걸 중요시하는 곳들은 우간다 정부가 사실 그런 그 민주적 가치나 인권 기준을 중시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협력하지 않는 거죠. 개발 원조로도.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기준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개발 원조에서. 그냥 뭐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해외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아니면 우리나라 뭐 기술력을 수입할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군 자산 같은 걸 뭐 수입할 이런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그 협력을 한다는 약간 이런 식의 거죠. 그래서 사실 외교 정책이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번에 순방도 딱 그 새마을 운동 가서 이렇게 우간다 정부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한번 치하하러 가주신 거죠. 우리. 이번에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북 제재 공조를 받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간다가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친한데였는데 이제 돈을 주고 대북 제재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좀 소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ODA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원조라는 게 과연 그 나라의 발전을 촉진하느냐의 문제는 어려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국제사회 자체도 IMF나 IBRD 같은 데서는 이걸 신자유주의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마치 이 새마을운동이 60년, 70년대에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원천이었던 것처럼 하면서 그런 어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대중동원 시스템을 가지고 만일에 그걸 진짜 정신으로 해서 아마 이 원조를 준다면 실패할 겁니다. 뭐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미 그렇진 않아요.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고라는 내용이 있고 그 위에 씌워놨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강해지면 사실 새마을운동 초기에 굉장히 건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잠재했던 힘들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유신 체제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신 개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실패할 거고 우리나라 외교로도
굉장한 낭비 또는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막 엄청 탄압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오히려 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행태를 한다. 그러면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예전에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는 외면하면서 독재 정권한테 힘 실어주고 얹어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막 반미 반대를 했었어요. 70년, 80년대에도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네. 만약 우간다 독재 정권에 싸우는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기 독재 정권에 완전 힘만 실어주고 돈만 주고 왔다. 똑같이 이렇게 절규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렇죠. 오히려 우리 탄압받는 민중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원조해야 될 건 민주주의 원조인데 자유의 원조인데 독재 정권에 돈만 주고 힘만 실어줘 왔다. 이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무슨 새마을 운동이니 무슨 새마을 운동의 세계관 이런 모든 게 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박정희를 찬양하고 아버지 박정희의 그런 유산을 일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일부 수렴하는 나라들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이건 그러니까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하는 행태다 이런 생각이 주체사상 국제하고 같다니까요. 예, 형태는 예. 거의 비슷해요.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거라든지 새마을운동을 국제화하는 거라 이런 게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고 그 경상북도가 이걸 하는 곳이 해필이면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겹쳐진다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보여져요. 경북하고 경주가 이걸 유치해서 네. 이 UN NGO에다가 새마을운동을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지가 된 거죠, 말하자면. 제가 초안을 못 봤는데 이면티냐니 혹시 초안에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치하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니 있지 정도는 않을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박정희 정부하에서 성공한 무슨 캠페인이다 뭐 이런 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박정희라고는 안 돼요. 1970년대에 수십 년간의 국가 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강력히 기여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 표현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모범적 시민운동으로 돼 있어요. 네, 새마을운동이 모범적 모범적. 시민운동.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이라는 게 시민사회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말살해버린 거거든요. 빨고 말살하고. 근데 그때 그거에 동원된 체제를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역사 왜곡이죠. 조그만 딴 생각하면 간첩으로 조작해서 죽인 정권인데 이게 자 아무튼 뭐 이 새마을운동을 66차 UN DPI NGO 컨퍼런스에 슬쩍 집어넣으려고 하는 음모는 어쨌든 세계 NGO들, 한국 NGO들의 용감한 네. 문제 제기로 무산이 됐고.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연 팀장님께서 경상북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맹활약을 했다는 소문이. 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저희 여러- 이제 백가영 간사랑 같이 갔었는데 사실 이전에 70개 단체들이 같이 냈던 성명이 사실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초안 위원회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 많은 NGO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NGO들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특히 UN 공보국 있는 뉴욕 본부에서 처음에 이 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한국 정부가 와서 이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새마을 운동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할 때 듣기에는 자기가 이해하기엔 그래스루트, 그러니까 풀뿌리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이해했다. 그래서 이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민사회는 한국 이제 그 역사를 많이 아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 NGO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이 컨퍼런스 자체를 아예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고 사실 다른 단체들도 몰랐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 근데 그리고 한 국가의 경험을 왜 일반화해서 그 전체 UN NGO 컨퍼런스의 그 결과 문서에 1,700개나 되는 NGO들이 수용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사실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논쟁 과정에 사실 뭐 사회교사, 중학교 사회교사라고 했나? 뭐 이런 분부터 그 정부 기관 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이 새마을 운동이 결국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거다. 그리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러니까 이 그 갭이 경상북도 크다. 쪽, 네,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분들은 주로 이제 경상북도 쪽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새마을운동이나 예, 관련 그렇죠. NGO 뭐 계열에서 새마을 세계화재단 뭐 이런 예,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데서 많이 오셨고 교수님들도 계셨고, 이제 주로 이제 새마을 관련된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영남대인가는 아마 사회복지학과 이름을 아예 무슨 새마을 개발학과로 바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인데 마치 박정희와 새마을운동이 잘 살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정신을 세뇌하고 지금까지 그걸 가르치고 조작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 제가 제일 강경한 태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70년대에 요새 표현으로 오픈. 그러니까 웃기지만 슬픈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당진의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있었어요. 70년대 중반에. 근데 시문 소설가가 당진에서 상록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원조는 당진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중앙정부에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실제로 그 얘기가 맞거든요. 농촌 이미 일제 시대부터 농촌의 의식 계몽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증대 운동이 있었으니까 그게 원조다고 맞는데 감히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잠깐 시문의 상록수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소설인데 네. 뭐 갸갸 거겨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도 나오고 드는 것은 몰라도 나는 것은 안다라는 유명한 편도 나오고 천재예요. 이상한 잘 일제 시대 이제 농촌 계몽 분화로드 뭐 이런 계통의 소설인데 시문 선생이 그 배경이 당진이었나요, 그게? 아니, 당진에 썼대요. 아, 당진에서 써서? 예. 그러니까 당진의 새마을 지도자가 새마을 운동의 원조는 당진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죠. 감히 우리 신성 박정희 이 머릿속에서 박정희의 머릿속인데 사실은 박정희의 떠올리게 만드는 새마을 운동의 기억은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30년에 42년까지 일본 총독부가 농촌 계몽운동, 그다음에 농촌 소득증대 운동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농격차가 커지니까. 농군학교가 지금 정부가 새로운 이제 스토리를 쓰면서 지금 이 책자가 그건데 이번 UNDPI NGO 컨퍼런스에서 그 정부가 그러니까 그 주최한 사실상 경상북도가 주최한 그 세션에서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시초고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서 이렇게 된 거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감화받아서 한 거고 정부가 일부 주도했지만 사실 이게 퍼진 거다. 약간 이런 초기에는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멘트 처리였는데 이게 잘 되니까 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농군학교도 과거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주도가 되고 정부 주도가 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오케이. 아무튼간 뭐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란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NGO들이 동의도 안 하는데 공감도 안 하는데 무리하게 집어넣으려다가 아무튼 국제 망신을 당한 꼴이 된 것 같은데요. 엄청난 망신을.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권력을 사유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일단 그 정도 한번 새마을운동 짚어보고 그 이어서 또 웃지 못할 일이 이른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갑자기 무슨 새마을운동 전파도 하고 또 북한 고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데 코리아 에이드라는 걸 만든다 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잖아요. 코리아 에이드. 뭐 이러면 한국이 돕는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레모네이드 같은 거랑 송보를 했는데 네, 사실 에이드 그 에이드가 아니죠. 그 원조란 뜻의 코리아 에이드인데 한국형 그 개발 어떤 프로젝트로 이게 그 모델이다. 한국이 하는 거로 해서 코리아 에이드의 그를 이제 브랜드 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죠. 순방을 위한 급조된 일회성 이벤트 사업인 게. 새마을운동 들고 왔는데 왜 또 코리아 에이드까지 같이 또 이야기를 해? 새마을운동만으로 뭘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새마을운동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느꼈나 보죠. 이제 아버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것도 하나 넣어야겠다 하고. 네, 그래서 소녀들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한 뭐 이니셔티브 이런 건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하면 좋죠. 사실 특히 아프리카나 이제 많은 지역에서 소녀들이 뭐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이 코리아 에이드의 내용들을 사실 잘 살펴보면 진짜 돈 낭비다. 이런 게 너무 뻔히 보여요. 이제
그 코리아 에이드의 그 크게는 3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건 거예요. 그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이런 보건 서비스라든지 음식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갖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주겠다. 이게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건 의료 관련된 그 기기나 장비들을 싣고 돌아다닌다거나 음식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한국 문화 전파한다고 해서 그 보건 교육 영상과 플러스 뭐 한국 관련된 영상을 이제 가서 상영하는 이런 상영차 탑차 있잖아요. 그 탑차를 가지고 가서 그 마을마다 소외된 지역을 특히 소외된 지역은 잘 원조가 닿지 않을 테니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 이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진들이나 아니면 그거 참여했던 곳들이 사실 보면 소외된 지역은커녕 다 수도에서 대부분 했더라고요. 촬영은. 얼마나 그 마을에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봐도 엉망인 게 너무 보여요. 보건 서비스는 웬만하면 뭐 잘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현지에 진짜 필요한 건가. 예를 들면 임산부들 왜 이렇게 초음파 사진 찍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서비스로 이런 걸 해주겠다. 물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의 사진을 받아보고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빈곤하다고 해서 그런 걸 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정말 소외된 계층에 그리고 그 멀리까지 가서 한다. 그러면 지금 아동 사망률, 산모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높은 지역에 가서 하는 그 보건의료차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굳이 이거 사진 찍어주는 게 우선순위였을까?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이걸 하는 그 장비나 그 비용을 다른 의료기기나 약품을 사는데 더 썼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K밀이라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무슨 고추장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들려오던데요. 한국산 쌀. 물론 한국산 쌀이 우리한테 맛있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먹는 쌀은 길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한국산 쌀을 굳이 가져가서 현지 쌀도 아니고 굳이 가져가서 한국식 비빔밥을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이제 시식하게 해주는 게 K밀입니다. 근데 이거 거기 취지에 써 있는 거 보면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한번 가서 우리 비빔밥 한번 먹게 해준다고 해서 영양 상태가 개선될 리 만무할 뿐더러 이게 원조란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원조의 그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원칙이랄까? 현지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별식으로 맛있게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원조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얘기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보건교육 영상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뭐 거기 소녀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조혼이나 뭐 임신 아니면 그 가사노동의 부담 때문에 못 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소녀들을 가리키겠다며 꼭 가야 해. 뭐 이런 류의 영상을 틀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현지하고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런 류의 사업 내용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그것을 대통령이 그 삼국 순방했다가 갑자기 코리아 에이드라는 것으로 제시해가지고 전시행정한다는 거 참. 그렇죠. 그게 저희의 비판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 비판이 굉장히 시민들의 사이에서 큰 호응을 끌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나요? 시민들의 반응이. 예. 뭐 SNS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SNS도 그렇고 저희 그 사이트에 와서도 많이들 봐주셨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기사에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박근혜 정권의 한심한 행태가 아프리카 3개국에서 다시 재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분들이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울지마 톤즈 그 시간에 울지마 톤즈 영화를 한번 본 다음에 이태석 신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지을까 학교를 지을까 병원을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급식소를 지을 거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짓고 정말 마을에 필요한 토착형 지원을 하잖아요. 네네. 참 그거 한 번만 보고 갔어도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인데 아버지라면 여기에 뭘 지을까? 지금 고추장을 나눠주실 것이다. 네, 뭐 새마을을 심으실 덕분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 높은 수준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원조나 국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네.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저는 오스트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롬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노벨 경제학을 받은. 예, 노벨 경제학을 받은 사람이 공유자원은 언제나 이기적 행동을 하면 파괴되기 마련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파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500개 사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각 마을 공동체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원칙, 8원칙 가면은 외부와의 관계가 일어나는데 상층과 관계를 할 때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민지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일제시대도 일어났는데 가령 마을에서 마을 숲을 보존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미신도 섞여 있고 그래요. 뭐 8월에 나무를 베면 아이가 역병에 걸린다 이런 건 미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8월에 나무 생장하는 기간이 자르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식민지에서 와서 이런 미신을 다 없애버리고 새마을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신 없애는 것 중에 하나. 없애고 새로운 규칙을 위해서 이 강요를 하면 마을숲이 훼손돼 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관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자율성 다만 그 지역이 독재라든가 착취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타파하는 거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그 마을의 자율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보존되고 개발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마 기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네. 이게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개발 협력 쪽이 이제 특히 뭐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그 개발 원조란 이름으로 사실 자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였던 국가들한테 원조를 엄청 많이 오래 했어요. 그 경험이 100년 넘게 쌓여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쏟아부은 돈이 실제로 빈곤퇴치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회의와 뭐 논의들을 거쳐왔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들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OECD 2010년에 그 다크라고 해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하면서 주는 나라로서 어떤 규범들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뭐 부산총회라는 이름으로 그 개발원조 총회에도 참여해서 이런 파트너십이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원조를 받는 국가, 특히 이제 그 받는 주민들과의 관계, 특히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줄 게 아니라 받는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주도적으로 그 원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로 사실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특히 뭐 핵심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특히 주민 의식을 개혁을 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파트너십의 기본 자세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동등한 대우를 한다면. 제국주의 초기에 무슨 선교사들 앞세워서 싹 미개한 인종들 싹 쓸어버리고 뭐 다 개종시켜야 된다.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지역 공동체랑 지역의 전통하고 뭐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것이 강제로 이렇게 이식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지금 지금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새마을 운동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발적 주민 참여를 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경쟁과 인센티브를 줘서 그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들어 있는 거예요. 뭐 주민 의식을 개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보면 일반적인 개발운동의 틀을 쓰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보면 과거 70년대에 있었던 정부 주도의 그런 의식 정신개조 운동의 성향도 크게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개조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될수록 사실 ODA 사업으로서는 실패할 확률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개발협력 쪽 이제 시민사회들은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나 이런 거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분명 이제 폐해를 가져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것들이 충분히 평가가 안 되고 그냥 ODA 사업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상북도에서 요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반신 반인화로 이렇게 구상화되고 있다는데
박정희 종교를 이렇게 세계에 퍼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체사상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정말로 네. 요새 제가 북한 공부를 하니까 네.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을 전체가 우리나라 그때 한 마을이 3만 5천 개쯤 6천 개가 예. 있었어요. 그 중에 반은 기초지역, 그 다음이 자조지역, 그리고 네. 자립지역 이 세 개로 등급을 나눠요. 네. 그래서 기초지역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조 스스로 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좀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해주고, 자립지역에는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을끼리 경쟁을 하는데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 그럼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모든 마을이 똑같은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정도의 원조 갖고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한꺼번에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을 간의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꾸 도입하고 마치 그게 성공 비결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입니다. 70년대 했던 이제 경쟁이나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오히려 주변 마을한테 갈등을 소외감이나 일으키죠. 갈등의 원인이 된 경우도 예. 있어요. 지금 실제 그 마을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UN 밀레니엄 빌리지라고 해서 반기문 그 총장이 그거 서명할 때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UN으로부터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을 넘겨받아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는 그 폐해들 중에 폐해라고 예상되는 것들 중에 이런 주변 마을들과의 그런 격차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마을들과의, 그래서 협동 뭐 이런 걸 강조하지만 경쟁과 인센티브를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들 간의 협동이나 이런 게 오히려 헤쳐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 제가 진짜 이번에 여러 일련의 사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국제 교류의 원칙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를 정리하는 데가 유엔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의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는. 새마을운동 협의회 사무총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박근혜 사조직 사무총장이거나. 근데 정말 뭐 창피해요. 네, 저는 창피하죠. 반기문 총장 이럴 때 보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면 팀장님이 뭐 우리 유엔 전문가니까 지금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평가가 진짜 나오고 있나요? 그런 언론 보도는 봤어요. 그런 언론 보도가 외신, 해외 외신에서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름장어란 얘기가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외국에서도 드러난 거지. 이제 임기 말쯤 되니까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쵸, 유엔 특히 그 전에 있었던 코피 아난 총장하고 특히나 더 많이 비교가 되면서 예,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코피 아난 총장은 미국의 노라고 이라크 전쟁 불법이라고도 경고하고 노라고도만 하고 굉장히 뭐 20세기는 NGO 시대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NGO와의 가버넌스도 강조하고 굉장히, 그래서 저희도 아주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탈피하는구나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은 지난 8년간 뭐 거의 뭘 했는지 저도 전혀 기억은 안 나네요. 예. 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정, 뭐 이거를 이끌어낸 뭐 요거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은 지금 성소수자를 막 차별해서 난리인데 혐오하자고, 근데 한 말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새마을 운동이 주제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그 유엔 NGO 컨퍼런스에서 최종 문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사실 새마을 운동과 또 하나 이제 그 핵심 그 토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거는 이런 이 전체 주제가 이제 교육에 관련된 거였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떤 소수자들, 그런 분들이 그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특히 소수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뒤에 이제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참여연대랑 이제 뭐 백가영 간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지를 해주고 이 사람들의
그 언급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 권리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번 문서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유엔 뭐 그 인권 규약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번 NGO 컨퍼런스의 전회차, 그러니까 65차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한동대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성소수자 그냥 반대 발언 수준이 아니라 완전 혐오 발언을 너무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세계 NGO가 모여 있고 유엔 관료들도 그쵸. 있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유엔 이제 기구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나라를 가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있지만 적어도 공손하거나 이제 정중한 방식으로 하는데 한국은 너무 이제 문화 충격이었다. 너무 거만하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 발언들이나 이런 수위가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수위가 셌거든요. 그래서 그 혐오 발언들이 그래서 참 이 그 뭐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렇게 아무리 말했어도 이 국내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가서 보고 되게 참담했어요. 사실 보고서는. 한동대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더더욱이나 더 특정 종교에 기반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나 보네요. 일부 그룹이 와가지고. 참, 특히 기독교 그룹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죠. 오죽했으면 유엔 NGO DPI 집행위원회 브루스 나츠라는 분이 있나 보죠. 네네네. 이분이 맞습니다. 어떤 해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컨퍼런스였다라고. 네. 또 하나의 국제망신을 시킨 거네요. 새마을 운동을 네, 집어넣으려고 너무 국제망신 시킨 다음에 창피하고 세계 인권 기준하고 덩 떨어지는 완전히 황당한 혐오 발언을. 그렇죠. 사실 반기문 총장이 그 NGO 컨퍼런스에서도 왔는데 거기 와서 이런 발언,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 한마디를 했으면 오히려 더 지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에서는 하지만 국내 와서는 그런 발언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외국에서는 그게 다 허용되고 그걸 오히려 반대하면 혼나는 분위기니까 하고 한국에서는 또 할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주한 미대에서 하는 퀴어 축제 이런데 몇 번이나 가서 지지한다고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서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군 사령관도 이제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인데 그 한국 법과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에는 군인이 성소수자인 경우 이제 허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성소수자 이슈도 앞으로 계속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이 기름장어인 거는 잘 피해 다녀요. 싸우는 곳을. 근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의 유엔이 뭐 국제연합이고 세계 정부의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역시 분쟁을 다 피해 다녔죠. 사무총장도. 그러게요. 왜 노무현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있었어도 한동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어도 이게 뭔가 분쟁거리다 싶으면은 얘기 안 할. 말 안 했죠. 지금 또 무슨 뭐 대선을 꿍꿍이 많이 하고 오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겠죠. 아무튼 뭐 어때 이미연 팀장이 뭐 유엔 전문가이기도 하신데 이런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한국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엔 전문가들이 다 반기문 총장을 비판하니까. 개인적인. 그리고 유엔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요. 그게 되게 오래된 결의안이긴 한데. 사무총장한테는 절대 끝나고 국내 정치에 개입 또는 참여하지 말라는 뭐 불문율? 옛날 40년대에 있었던 뭐 결의안이어서 사실 사문화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만들어진 배경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각국의 많은 뭐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접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직후에 바로 그러니까 그 임기 후에 바로 나라의 또 뭐 정치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런 정보를 악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폐해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그런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명히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심지어 그다음에 유엔 일에 복무하고 그런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기구를 통해서 지명도 올린 다음에 엉뚱하게 끝나고 얼른 가서 정치할 생각만 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뭐 황당한 상황인데 오늘 뭐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코리아에이드 거기에 얽혀 있는 박정희, 박근혜 심지어 반기문까지
다 사실은 한 통속으로 세계 시민 정신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조건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또 한 사람 대통령으로 한 사람 반신반의나 우상화되는 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 실제 세금이 또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새마을운동에. 박정희 우상화에. 그래서 시민운동이 할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면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벌써 이게 새마을운동 뜨거웠어요. 그렇죠? 네. 어땠어요? 이면팀장 어떠셨어요? 네, 얘기하면 할수록 이제 새마을 운동, 새마을 OD에 대해서 사실 계속 좀 더 들여봐야겠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세계화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세계화 운동, 그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예산도 막 엄청 늘리고 있죠. 엄청 늘리고 있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과거엔 시범사업 수준이던 게 막 뭐 5개, 뭐 20개 정도 수준이었던 라면 갑자기 100개씩 갑자기 늘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감시하지 않으면 사실 다 그 예산이란 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ODA가 감시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 그렇게 폐를 끼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감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정태인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한국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한 게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경제학자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동시에 박정희 시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독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했습니다. 농지개혁 때문에 땅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었고 중위 소득 비율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같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이 이런 거 높았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갖고 왔고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너무 출발선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보상받지 못한다. 그리고 창의력이 죽는 이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런 점들 같은 것들이 한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에서 그런 점들이 강조돼야 되고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게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적어도 한쪽으로 왜곡되고 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거는 이건 정말 그 세계에 대한 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일단 저도 결론을 지면 일부 정책적 요소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아무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저는 100% 우리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 중산층 민초들의 피땀 흘린 16시간, 17시간씩 했던 노동의 대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데 피땀 흘리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전제주의 전제 독재 정치가 있는 데서는 절대로 경제 성장이 이렇게 안 일어나요. 공공재의 생산이 잘 되는 이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있었던 거에 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역사 해석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실증적으로 봐야 됩니다만, 근데 이렇게 같이 공존했다는 거 하나만 갖고 또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는 거 하나만 갖고 이게 마치 경제 발전의 어떤 비결이냐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문제죠. 피땀 흘린 노동과 그것이 제대로 분배돼야 된다는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적 투쟁 이 두 가지가 경제사회 발전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평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됐던 거죠. 예. 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심층적으로 해보는 걸 하고요. 이면팀장 우리 시민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평화국제팀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대단하시죠? 국제 이슈에 대해서 특히 유엔에 대해서 ODA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활동가라는 게 아마 느낌이 확 오셨을 거예요. 예. ODA뿐만 아니라 이게 다 사실 외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라고 하면 그 안에 범주가 정말 많아요. 사실 남북 관계에도 외교 관련된 거고 사실 그게 다 저희 팀에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사실 외교의 실패가 ODA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부터 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꾸준히 감시해야 되고 이런 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용어나 이런 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부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열심히 저희가 용어나 이런 것도 좀 쉽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사명의식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이미연 팀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 아직 참여연대 회원 아니시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있는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꼭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이미연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태인 소장님께서도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